로마 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웅장한 콜로세움, 화려한 검투사 경기, 위대한 황제들의 정복 전쟁? 그런데 역사책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로마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매일 밤 황제의 침실로 끌려간 처녀들, 공중 목욕탕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성매매, 극장 무대 위에서 여배우를 돈으로 지목하던 남성들.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바로 이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침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부터 시작해서 제국 전체를 뒤덮었던 쾌락 산업의 민낯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의 사생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밤 새로운 처녀들이 황제의 침실로 불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더 기괴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누가 골랐는지 아세요? 바로 황제의 부인 리비아였습니다. 남편이 밤을 보낼 여자를 아내가 직접 심사하고 선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리비아라는 여성 자체가 애초에 정상적인 결혼으로 황후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임신 중이었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이 여인에게 욕망을 느꼈고 황제의 권력으로 남편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빼앗아온 여자에게 이제는 자기가 관계를 맺을 다른 여성들을 고르라고 시킨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의 기괴한 욕망이죠. 더 웃긴 건 이 황제가 동시에 뭘 했냐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간통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매일 밤 수십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간통법, 이게 얼마나 가혹했냐면요. 일반 시민이 불륜을 저지르면 재산을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심하면 사형까지 갔죠. 법을 만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시민들의 성생활을 철저히 통제해서 로마의 도덕성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황제 본인은 어땠습니까? 매일 밤 수십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완벽한 내로남불이죠. 이런 이중성은 아우구스투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대 황제들은 더 심했거든요. 칼리굴라 황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여동생 셋과 모두 근친상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공공연하게요. 원로원 회의 중에 마음에 드는 의원의 부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관계를 맺었죠. 남편인 원로원 의원은 그 옆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관계가 끝난 후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방금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 품평회를 열었거든요. 오늘 상대한 여자의 몸이 어땠다, 기술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으로 타인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모욕을 주는 과시수단이었죠. 네로 황제는 또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남자아이를 거세시켜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식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심지어 친어머니와도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중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공공시설이었죠. 그런데 이 목욕탕의 진짜 용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국 최대의 성매매 장소였거든요. 목욕탕 내부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욕조와 사우나 공간 외에도 개인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마사지실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펠라트릭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목욕을 핑계로 이곳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욕탕 입구부터 이미 분위기가 달랐어요. 도리스라는 여성들이 나체로 서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대 로마 시민 한 명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포럼에서 일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목욕탕 좀 다녀와야지 하고 집을 나섭니다. 부인에게는 당연히 씻으러 간다고 하죠. 하지만 목욕탕에 도착하면 입구에 서 있는 도리스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슬쩍 개인실로 이동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깨끗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목욕 시원했어 하면서요. 이게 로마 남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목욕탕은 그저 위생시설이 아니라 공공연한 쾌락 구매 장소였던 거죠. 로마에는 전문적인 매춘굴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파나르였는데 여기서 루파는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거든요. 왜 매춘굴 이름에 늑대가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거리에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흉내냈거든요. 바우 하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지면 남성들은 그 소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늑대가 먹이를 부르듯이 손님을 유인했던 겁니다. 지금도 폼페이 유적지에 가보면 루파나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벽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 사방에 성행위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술 작품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벽화들은 일종의 메뉴판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서비스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대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남자들이 들어와서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손가락으로 원하는 장면을 가리키면 됐습니다. 저거요 하면 끝이었죠. 글을 몰라도 언어가 달라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림만 보고 선택하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루파나르는 로마 성산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로마 시민들의 또 다른 일상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장이었죠. 오늘날처럼 연극을 보러 가는 곳이었는데 공연 내용이 우리가 아는 연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남녀 배우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했거든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이 광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진짜 장사가 시작됐거든요. 남성 관객들이 무대로 다가가서 마음에 드는 여배우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배우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극장이 공연장인 동시에 거래 장소였던 겁니다. 술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 선술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을 블라티타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술을 팔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도 팔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술을 따라주고 좀 더 친밀한 서비스를 원하면 뒷방으로 안내했죠. 대부분의 선술집에는 이런 뒷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술 판매는 사실 미끼였어요. 진짜 수익은 뒷방에서 나왔거든요. 한 잔에 몇 푼 받는 술보다 훨씬 큰 돈이 됐으니까요. 심지어 로마 시장에는 스파도메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세당한 남성들이었죠. 이들조차 성거래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로마 말고 다른 고대 문명은 어땠을까요? 특히 그리스요. 그리스도 성에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헤타이라라는 여성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급 창녀쯤 되는데 단순히 몸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학, 예술, 정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양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권력자들은 헤타이라를 정치적 조언자로 두었고 어떤 경우에는 영부인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로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에서는 오직 혈통과 계급이 전부였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절대 존경받을 수 없었죠. 동성애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는 여성 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물론 완전히 자유로웠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존재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여성의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했고 처벌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로마에서 여성은 가문의 혈통을 잇는 도구였거든요. 남편의 소유물이었죠. 여성이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이건 남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통제와 소유의 논리였던 겁니다. 로마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의 불륜이었습니다. 자기는 매일 밤 창녀와 노예를 상대하면서 왜 아내의 불륜만큼은 그렇게 극도로 경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통 때문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가문의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진짜 자기 핏줄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죠. 남의 씨가 섞인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게 로마 남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은 철저하게 통제됐어요. 결혼한 여성은 남편 외에는 절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남성은 어땠습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노예든 창녀든 자유롭게 관계를 맺었죠. 이게 바로 로마가 말하는 개방성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평등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자유시민 남성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던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시민 남성의 신체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누군가 자유시민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면 즉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 자유시민 여성은요? 물론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성 인권을 존중해서가 아니었어요.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거든요. 다른 남자가 남편의 소유물을 침해하면 그건 남편에 대한 범죄였던 겁니다. 여성 본인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 남성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법이 있었잖아요. 최소한의 보호는 받았겠죠? 아닙니다.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없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거든요.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관계에 응해야 했고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남자 노예를 불러 관계를 맺어도 여자 노예를 침실로 데려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이었죠. 그런데 만약 자유시민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법이 허용했어요. 현장에서 발각되면 즉결 처형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인이 노예와 관계 맺는 건 합법, 아내의 분류는 살인으로 처벌 가능. 이게 로마의 정의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노예 번식 시스템이었어요. 귀족들은 노예를 사오는 것보다 직접 낳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강제로 짝지어줬죠. 너희 둘이 아이를 낳아라.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노예 여성은 자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언제 임신할지 전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마저 주인의 소유가 됐습니다. 목욕탕과 극장에서 몸을 판 노예들은 또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손님을 받아서 번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전부 주인에게 갔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조차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가혹한 삶 속에서 매춘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20대 중반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로마는 어떻게 이런 광적인 쾌락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전쟁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정복한 땅에서 수많은 노예를 끌고 왔거든요. 노예가 너무 많아지자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소모품처럼 취급됐죠. 그리고 이 노예들이 모든 노동을 담당했어요. 농사, 건설, 요리, 청소 전부 노예가 했습니다. 그럼 자유시민들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빵을 나눠줬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어요. 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빵 받아먹고 경기 보고 목욕탕 가고 극장 가면 하루가 끝났죠. 이게 바로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입니다. 황제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배고프고 심심하면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반란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주고 오락을 제공했던 거예요. 공중 목욕탕을 제국 곳곳에 지었고 극장을 세웠습니다. 더 강렬한 자극, 더 큰 쾌락을 계속 제공했죠. 성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예는 넘쳐나고 시민들은 할 일이 없으니 쾌락을 찾았습니다. 권력층은 이걸 오히려 장려했어요. 실컷 즐겨라. 우리가 다 제공해줄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현 체제에 만족하거든요. 배부르고 즐거운 사람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쾌락 문화, 그 이면에는 권력자들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쾌락의 시대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에서 지기 시작했어요. 정복할 땅이 줄어들고 적들이 오히려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노예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죠. 노예 공급이 끊기자 경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노예 노동에 의존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그 기반이 사라진 겁니다. 목욕탕 운영도 어려워졌고 극장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무료 빵도 점점 줄었습니다. 화려했던 쾌락 문화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거예요. 기독교는 로마의 성문화를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이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행위가 하루아침에 금기가 됐어요. 공중 목욕탕은 정식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인극은 완전히 금지됐고 배우들은 처벌받았죠. 성매매는 양지에서 완전히 사라져 음지로 숨어들었습니다. 수백 년간 제국 전역을 지배했던 쾌락 산업이 몇십 년 만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폼페이 유적지에 가면 당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루파나르 벽에 그려진 노고적인 벽화, 목욕탕 유적, 거리 곳곳에 새겨진 남근 상징들. 이 모든 게 2000년 전 로마의 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 치러진 대가를요. 로마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요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소수의 특권을 위해 희생된 다수의 비극을 말이죠. 로마 제국 개방성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불평등과 억압이 공존했던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황제의 침실부터 공중 목욕탕, 극장, 매춘글까지 우리가 오늘 파헤친 로마의 밤은 권력과 풍요가 만들어낸 어두운 이면이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로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 뒤에 가려진 것들, 풍요 속에 희생된 것들을 끝까지 직시하는 것. 그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요?